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독도 망언에 감춰져 있던 진짜 의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독도를 차지하기 위해 독도 주변 사고를 들먹이며 한국을 위협국가로 몰아가려 했고, 국제사회마저 일본의 논리에 귀를 기울이며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단 48시간 뒤 일본 방위성의 기밀회의록이 유출됐고, 전 세계는 한국을 위협국가로 만들어야 핵 잠수함 보유 명분이 생긴다. 독도 주변 사고 12건을 27건으로 위험도를 2.3배 조작한 증거가 발견됐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일본에게 강력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본이 감추던 추악한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입니다. 한국의 불법 점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목소리가 방위성 상황실 대형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2025년 10월 도쿄 시각 새벽 5시, 저는 일본 방위성 안보연구소 수석 분석관으로서 야간 당직을 서며 중국의 대만 압박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총리가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의향과 함께 독도 문제까지 꺼낸 겁니다. 상황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동료 분석관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드디어 일본이 강하게 나간다. 누군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옆자리의 야마다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까지 쳤어요. 저도 처음엔 가슴이 뛰었습니다. 15년간 이 자리에서 일하며 기다려온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왼쪽 스크린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 합참동의 감시 화면이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빨간 경보도 긴급 이동 신호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요. 독도 주변 해역을 표시하는 레이더 화면엔 평소와 같은 초록색 신호만 느리게 회전하고 있었죠. 나카지마 씨, 독도 해역 최신 데이터 패킷 도착했습니다. 젊은 실무자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위성 탐지 빈도와 좌표를 확인했죠. 최근 한 달간 독도 주변 특정 해역의 탐지 빈도가 1.5배 상승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 내 독도 관련 검색량은 발언 직후 24시간 동안 8배 폭증했고요. 그런데 좌표 수치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3년 전 직접 분석했던 음향 기록과 비교하니 몇몇 수심 데이터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독도 동쪽 칠해리 지점의 수심이 210m에서 240m로 접근. 경로의 위험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조정되어 있었죠. 특히 한국 해경 선박의 정박구역이 안전에서 주의로, 다시 경계로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있었습니다. 단순 입력 오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모든 수치가 일관되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독도 주변이 더 위험하고 한국 선박의 접근이 더 위협적이라는 쪽으로요. 게다가 수정 시점이 모두 최근 2주일 이내였습니다. 총리 발언 준비 기간과 정확히 겹치는 시기였죠. 화상회의 준비하세요. 한미일 3국 긴급 브리핑입니다. 국장의 목소리가 상황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니터 3개가 동시에 켜지며 워싱턴과 서울이 연결되었죠. 그런데 미국 측은 비상대응팀이 즉시 구성된 반면 한국 측은 평상시 당직 요원만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한국 장교는 커피잔을 들고 있었어요. 한국 합참입니다. 현재 동해 경계 수준은 평시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도발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장교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톤이었죠.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미국 측 담당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일본 측에서 독도 관련 긴급 상황이라고 했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조용한 거죠? 순간 상황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국장이 마이크를 잡으려 했지만 한국 측이 먼저 말을 이었어요. 저희는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합니다. 현재까지 물리적 위협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묻고 싶네요. 일본 측은 어떤 새로운 정보를 확보하신 겁니까? 실시간 데이터.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다시 태블릿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분명 우리 보고서엔 위협 수준이 상향 조정되어 있는데 한국은 평상시라고 하고 있었죠. 국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거렸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상황실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료들의 흥분은 어느새 의아함으로 바뀌어 있었죠. 저는 혼자 남아 과거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의 독도 해역 원본 자료를 하나씩 대조하기 시작했죠. 새벽 6시, 7시, 8시. 시간이 흐를수록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숫자를 조작한 흔적이 선명했어요. 특히 한국 함정의 접근 빈도와 체류 시간이 과장되어 있었죠. 원본엔 월평균 12회였던 순찰이 27회로 평균 체류 시간 3시간이 7시간으로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존재하지도 않는 한국 잠수함 활동 의심 구역이 새로 추가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나카지마 씨, 아직도 여기 있었네요? 동료 분석관 사토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화면을 전환했지만 그는 이미 제 표정을 읽고 있었죠. 뭔가 이상한 거라도 발견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발견을 공유해야 할까요? 하지만 사토의 눈빛엔 이미 흥분이 가득했어요. 일본이 드디어 강하게 나간다는 기대감으로요. 아니에요. 그냥 과거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목구멍에 걸렸지만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아직은 더 확인이 필요했으니까요. 사토가 나간 후 저는 USB에 원본 데이터를 따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적었죠. 왜 지금, 왜 독도인가? 오전 9시 일본 전역의 뉴스는 총리의 독도 발언으로 도배되었습니다. 거리 인터뷰에선 시민들이 환호했고 전문가들은 일본의 결단을 칭찬했죠. 상황실 TV에선 은퇴한 자위대 장성이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일본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은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모니터 속 한국동의 감시 화면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고요한 그 화면이 오히려 불안했어요. 마치 폭풍 전 고요함처럼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자신감처럼 느껴졌거든요. 한국 측 화면 구석에 작게 표시된 KOR-US REAL-TIME SHARING 문구가 유독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점심 무렵 방위성 간부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도 수석 분석관 자격으로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죠. 회의실로 가는 복도를 걸으며 저는 USB를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조작된 데이터를 보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복도 창밖으로 도쿄 시내가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 위에 세운 평화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요. 어린 시절 할머니가 가끔 중얼거리시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란다.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국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어요. 나카지마 씨, 오늘 회의는 특별합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일이에요. 당신의 분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국가의 미래라. 하지만 거짓 위에 세운 미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국장의 눈을 마주치자 그도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두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회의실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갈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고 더 깊은 진실을 파헤쳐야 했으니까요. 문고리를 잡는 순간 한국 감시 화면에서 봤던 그 고요함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진짜 강함은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지켜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엔 이미 여러 명의 간부들이 앉아 있었고 정면 스크린엔 독도 사진이 크게 떠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엔 전략적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극비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의자에 앉으며 저는 다시 한번 USB를 만졌습니다. 이것이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것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아니면 더 먼 훗날이든 말입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떴습니다. 한국 해군 전력 증강 현황이라는 제목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뭔가 더 크고 은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방위성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여러분, 오늘 회의는 공식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야기는 이 방을 떠나는 순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됩니다. 저는 테이블 위 서류를 펼쳤습니다.
독도 해역 위험도 재평가 보고서라는 제목 아래 빨간 펜으로 수정된 숫자들이 빼곡했죠. 원본과 비교하니 충격적이었습니다. 독도 주변 해역에서 실제 확인된 사고 접근 사례는 12건이었는데 보고서엔 27건으로 늘어나 있었어요. 국장님, 이 숫자는 실제와 다릅니다. 제가 손을 들고 말하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국장이 안경을 치켜 올리며 저를 바라봤죠. 나카지마 씨, 무슨 말씀이신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USB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원본 데이터와 수정본을 나란히 띄웠어요. 보시다시피 지난 3년간 독도 주변에서 발생한 실제 사고는 12건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엔 27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험 등급 3단계 구역도 실제보다 1.7배 확대되어 있고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국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카지마 씨, 이것은 전략적 표현입니다. 국제사회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이려면 한국 측의 위협을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전략적 표현.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 조작임을 확신했습니다. 옆자리에 야마모토 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죠. 수치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직접 충돌은 12건이지만 근접 조우까지 포함하면 27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접 조우의 기준을 임의로 바꾸면서까지 숫자를 부풀리는 건 명백한 왜곡입니다. 특히 이 구역. 저는 화면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는 한국 해경의 정기 순찰로일 뿐인데 위협 활동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끝자리에 앉아있던 사카모토 간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카지마 씨, 당신은 제일 3세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이 데이터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카모토가 의자에 기대며 말을 이었습니다. 감정이 개입되면 객관적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배경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15년간 이 조직에서 일하며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답했습니다. 저는 일본 방위성 분석관으로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합니다. 제 출신이 아니라 숫자가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이 손을 들어 분위기를 정리했습니다. 나카지마 씨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 이익이 우선입니다. 한국이 독도를 무력으로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가 회의록을 가리키며 계속 말했죠. 국가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수치 조정은 전략적 판단의 일부입니다. 이는 거짓이 아니라 외교적 기술입니다.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반박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죠. 이미 결정은 내려진 것 같았으니까요. 차관이 파일을 하나씩 나눠주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각자 맡은 구역의 데이터를 재검토하여 내일까지 수정본을 제출하십시오. 오차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하게 조정하되 너무 극단적이지 않게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저는 파일을 받아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거짓의 시작이었으니까요. 회의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메모장에 원본 수치를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독도 동쪽 칠해리 지점 수심 210m, 월평균 한국 순찰 12회, 평균 체류 시간 3시간. 나카지마 씨, 듣고 계십니까? 국장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죠. 동해 음향 정보 분석은 당신이 가장 전문가입니다. 특히 잠수함 활동 추정 구역을 표시해 주십시오.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지점을 포함해서요. 가능성. 그 모호한 단어가 조작의 빌미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어요. 원본은 반드시 보관하겠다고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야마모토 부장이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미국 측에도 이미 우리의 수정된 데이터가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번복하면 동맹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함정이었습니다. 이미 거짓이 진실인 양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저는 주먹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사카모토 간부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나카지마 씨, 아까 말은 개인적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유연해져야 합니다.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1이라는 배경이 얼마나 불리한지를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죠. 당신이 여기까지 올라온 건 실력도 있지만 조직에 순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왜 문제를 만들려 합니까? 가족을 생각하십시오. 가족. 아내와 두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제가 일본 방위성에서 일하는 걸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그 자부심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사카모토가 떠난 후 저는 혼자 빈 회의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엔 아직 서류 몇 장이 남아 있었어요. 그중 하나를 집어들자 빨간 펜으로 수정된 숫자들이 마치 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방위성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10년, 20년 전 자료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패턴을 찾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데이터 조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수정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어요. 특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관련 정보일수록 왜곡의 정도가 심했죠. 마치 한국을 과소평가하면서도 동시에 위협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모순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여보, 오늘도 늦어요? 뉴스 봤어요. 일본이 드디어 강하게 나가네요. 당신이 분석한 자료가 도움이 됐을 거예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자부심 섞인 목소리가 오히려 아팠거든요. 응, 조금만 더 일하고 갈게.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USB를 다시 꺼냈습니다. 여기에 모든 원본 데이터를 저장하기 시작했죠. 독도 해역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의 모든 한국 관련 원본 자료를요. 밤 9시가 넘어 사무실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타워가 밤하늘에 빛나고 있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그 아래에서 거짓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씁쓸했습니다. 문득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할머니는 한 번도 한국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마지막 순간 한국말로 중얼거리셨죠. 진실은 숨길 수 없단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도 평생 무언가를 숨기고 사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짐이 이제 제게 왔다는 것도요.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록을 복사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는다고 했지만 저는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어요. 언젠가 이 거짓의 탑이 무너질 때 진실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할 테니까요.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겉으로는 순응하는 척하되 모든 증거를 모으겠다고요. 그리고 적절한 때가 오면 아직 그때가 언제일지는 몰랐지만 준비는 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나카지마 코헤이. 일본 이름을 가진 제1교포 3세. 오늘 저는 처음으로 이 이름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10월의 도쿄는 제법 쌀쌀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무언가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뒤섞여서요. 집에 가지 않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건 새벽 2시였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숙직한다고 생각하겠죠. 저는 보안 카드를 찍고 서버실로 향했습니다. 나카지마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야간 경비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태연한 척 대답했어요. 긴급 분석 요청이 있어서요. 국장님 지시입니다.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서버실 깊은 곳, 과거 로그가 보관된 구역으로 들어갔죠. 여기엔 10년 전부터 쌓인 모든 작전 기록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연 파일은 2023년 10월 자료였습니다. 중국 잠수함이 대마도 해협을 통과했던 사건이었죠. 당시 언론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완벽하게 추적했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런데 로그를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최초 탐지 한국 데이터 번호 2023-1074. 탐지 시각 오전 3시 42분 17초 한국 시간 기준. 일본 확인 시각 오전 3시 58분 45초 일본 시간 기준. 16분. 한국이 먼저 발견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기까지 16분이 걸렸던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한국 정보를 받아 확인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대외 발표는 일본 조기경보망의 승리였죠.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러시아 폭격기 접근, 중국 항모 이동. 하나같이 한국 데이터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통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동해에서 발생한 주요 해상 위협 1327건, 그중 919건, 약 70%의 한국 데이터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야간이나 악천 후 상황이었어요. 이런 조건에선 거의 90%가 한국 정보에 의존하고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이지스함도 P1 초계기도 최신 위성도 사실상 한국의 눈과 귀 없이는 장님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정보 시스템 담당자를 불러주세요. 새벽 3시임에도 저는 당직 요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졸린 눈을 비비며 나타난 시스템 담당자 다나카가 물었죠. 무슨 일로 이 시간에? 한국 데이터 태그의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언제부터 이 표시를 쓰기 시작했죠? 다나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기밀 사항인데요. 저는 수석 분석관 신분증을 보였습니다. 국장님 지시로 전수조사 중입니다. 협조해주세요. 그는 한숨을 쉬며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몇 가지 명령어를 입력하자 화면에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떴습니다. 2018년부터입니다. 한국과 정보 공유 협정을 맺은 후 한국발 정보는 모두 이 태그를 붙이기로 했어요. 처음엔 구분용이었는데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재촉했죠. 그런데 뭡니까? 2020년부터는 사실상 한국 정보가 주가되고 우리 정보가 보조가 됐습니다. 특히 수중 음향 탐지는 거의 전적으로 한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들의 해저 케이블망이 우리보다 훨씬 촘촘하거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대잠수함 작전 능력이 사실은 한국 장비에 기댄 것이었다니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2022년 내부 평가 보고서를 찾아냈죠. 거기엔 충격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정보미수신 시동의 감시 공백 구간 40% 이상 발생 예상. 독자적 탐지 능력으로는 핵심 해역의 48%만 감시 가능. 한국 통합 감시망 접속 시 탐지율 92%로 상승.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48%. 절반도 안 되는 능력으로 우리는 해양 강국이라 자부해왔던 겁니다. 다나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카지마 씨, 이건 극비입니다. 국회에도 보고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만약 이게 밖에 알려지면 일본 해상 방위의 신화가 무너지겠죠. 제가 대답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자료를 뒤졌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자료가 흥미로웠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수중 감시 체계가 본격 가동되면서 우리의 의존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심지어 몇몇 보고서엔 이런 표현까지 있었어요. 한국 해군 정보부의 1일 브리핑 없이는 작전 계획 수립 불가. KSS-3 잠수함 추적을 위해서는 한국 측 협조 필수. KSS-3. 한국이 독자 개발한 3,000톤급 잠수함이었죠. 우리는 그것조차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 5시가 되자 저는 어느 정도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겉으로는 독도를 문제 삼으며 한국을 압박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없이는 동해를 제대로 감시조차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이거 보세요. 다나카가 화면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실시간 동해 감시 화면이었는데 흥미로운 점이 있었죠. 일본 이지스함 2척 주변에 회색으로 표시된 구역이 있었습니다. 이 회색 구역이 뭡니까? 감시 공백 지역입니다. 우리 장비로는 탐지가 안 되는 구역이에요. 한국 데이터가 없으면 완전히 깜깜한 곳이죠. 아이러니했습니다. 우리 최신의 전함 바로 옆에 장님 구역이 있다니요. 저는 스크린샷을 찍어 저장했습니다. 다나카 씨,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가 잠시 망설이다 답했어요. 미 태평양 사령부는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그들도 한국 데이터를 직접 받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를 거치지 않고요.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조차 일본을 거치지 않고 한국과 직접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로그 파일, 평가 보고서, 내부 메모, 수백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자료를 외장 하드에 옮겼어요. 오전 6시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정리를 마치고 자리를 떴죠. 복도에서 국장과 마주쳤습니다. 나카지마 씨, 일찍 나왔네요. 어제 회의 건은 정리됐습니까? 네, 검토 중입니다. 좋아요. 그런데 표정이 안 좋네요. 무슨 문제라도? 저는 애써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밤샘 작업이 좀 피곤해서요. 국장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고했어요. 오늘은 일찍 퇴근하세요. 그가 지나간 후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제 표정이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수치심이 뒤섞인 얼굴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죠. 여보, 아침 먹고 나와요.
애들이 아빠 보고 싶어 해요. 미안, 오늘은 못 가. 일이 좀 복잡해서. 또요?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아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밝혀내고 있는 진실을 가족들이 알면 어떤 기분일까요? 자랑스러워하던 남편이 아빠가 사실은 거짓의 체계 속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걸 알면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받은 편지함에 새 메일이 와 있었어요. 발신자는 한국해군 정보부였습니다. 정기정보 교류회의 안내라는 제목이었죠. 다음 주 서울에서 회의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메일이었지만 이제는 달리 보였어요.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뭔가 큰 결정을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들이 정말 우리보다 앞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요. 오전 10시 부서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독도 문제가 주요 안건이었죠. 동료들은 흥분한 목소리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야 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요. 한국 해군이 증강되기 전에 선수를 쳐야 합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진실을 알고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침묵뿐이었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이 침묵도 또 다른 거짓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다시 한번 제가 모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70%의 한국 의존도, 48%의 자력 탐지율, 90%를 넘는 야간 의존도. 이것이 일본 해상 방위의 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눈 감은 채 큰 소리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눈이 되어주고 있었죠. 저는 외장 하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써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진실은 보관되어야 했으니까요. 언젠가 이 거짓의 성이 무너질 때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 테니까요. 일주일 후 방위성 최상층 회의실. 평소엔 대신급만 출입하는 이곳에 저도 불려왔습니다. 수석 분석관으로서 특별 보고를 하라는 지시였죠. 회의실 문이 열리자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방위성 차관, 통합 막료장 부의장, 해상 막료장, 그리고 낯선 얼굴 몇 명이 더 있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내각정보실과 외무성 관계자들이었습니다. 나카지마 씨, 앉으세요. 차관이 가리킨 자리에 앉자 정면 스크린에 극비 문서가 떴습니다. 한국 해군력 종합평가 보고서였죠. 제가 일주일간 조사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관점의 자료였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해상 막료장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한국의 최신 잠수함 사진이 나타났어요. KSS-3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었습니다. 3,000톤급, 자망시간 20일, 수직발사관 6기 장착. 이 잠수함의 정숙성은 우리 소류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해상 막료장이 계속 말했죠.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개발에 착수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설계 진척도 80%, 울산 조선소엔 이미 전용 도크 공사가 70% 진행됐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 정보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미국 정보당국입니다. 그들도 우려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미국은 오히려 한국의 잠수함 전력 증강을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 사실을 말할 순 없었습니다. 차관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엔 비교 도표가 나왔어요. 2020년과 비교해보세요. 불과 5년 만에 한국 해군력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지스함 6척, 3,000톤급 잠수함 9척, 차기 구축함 프로젝트까지. 이대로 가면 2030년엔 일본을 추월할 수 있습니다. 내각정보실 관계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문제는 국제인식입니다. 여전히 일본이 아시아 해양 안보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론 한국이 조용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F-35 아태 정비 허브도 작년에 한국으로 넘어갔고요. F-35 정비 허브. 그것은 일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미사와 기지에서 한국 서해 기지로 옮겨간 후 정비 기간이 47일에서 19일로 단축됐다는 보고를 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제가 묻자 차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독도는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목적은 따로 있어요.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동북아 안보구도 재편 시나리오라는 제목이 떴죠. 우리는 독도 문제를 키워서 세 가지를 얻으려 합니다. 첫째, 핵잠수함 보유 명분. 둘째,
미국의 관심과 지원 재확보. 셋째, 한국을 견제할 국제적 근거.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독도가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전략의 도구였다니요. 외무성 관계자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미 워싱턴의 몇몇 의원들과 접촉했습니다. 한국이 지나치게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죠. 독도 문제와 연결시키면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동맹 아닙니까? 왜 그들을 위협으로 만들려는 겁니까? 작전 참모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동맹? 나카지마 씨, 국제정치에 영원한 동맹은 없습니다. 한국이 강해지면 일본의 입지는 줄어들어요. 미국이 왜 우리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일본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한국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력으로는 이미 뒤처졌으니 정치적 프레임으로 승부하려는 거였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해상 막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의 실제 능력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없이는 동해 작전이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드디어 진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뒤처지기 전에 우리의 존재감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일주일간 정리한 자료를 보여줄 때가 왔다고 판단했어요. 제가 분석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한국 의존도 70%, 자력 탐지율 48%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들과 대립한다면 당장 동해 감시망에 구멍이 뚫립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차관은 예상했다는 듯 침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한국이 우리와 정보 공유를 끊으면 그것은 미국과의 관계도 해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한국을 코너로 몰아넣는 전략이었죠. 내각정보실 관계자가 새로운 자료를 꺼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한국이 최근 독자적인 위성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2027년까지 군사위성 5기를 추가로 쏘아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뿐 아니라 미국도 한국 정보에 더 의존하게 될 겁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동북아의 정보 허브는 도쿄가 아니라 서울이 됩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성장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축하하거나 협력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끌어내리려 했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작전 참모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미 해군 차세대 함정 건조 현황이었어요. 2023년부터 한국 조선소가 미 해군 프리기탐 건조를 시작했습니다. 납기 준수율 99.2%, 우리는 67.8%였어요. 충격적인 격차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의 신뢰를 얻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차관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위기입니다. 실력으로는 이미 뒤처졌고 신뢰마저 잃어가고 있어요. 남은 건 우리의 전통적 지위와 정치력뿐입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거짓 데이터로 위기를 조작하자는 겁니까? 조작이 아니라 전략적 강조입니다. 말장난하지 마십시오.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미 미국도 한국 정보를 직접 받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거짓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카모토 간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카지마 씨 같은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는. 저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일본 방위성 직원입니다. 그리고 그가 의미심장하게 덧붙였어요. 제일이기도 하죠. 어느 쪽에 충성하시겠습니까? 또 그 카드였습니다. 제일. 그들은 필요할 때마다 이것을 꺼내 들었어요.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는 진실에 충성합니다. 회의실을 나가려는데 차관이 불렀습니다. 나카지마 씨,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아무리 진실을 외쳐도 일본 사회는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당신이 배신자가 될 거예요.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저 사람 감시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복도를 걷는 내내 등 뒤가 따가웠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저는 감시 대상이 될 거예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결심이 더 확고해졌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해군 정보부에서 또 메일이 와 있었어요. 다음 주 회의 참석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동해 통합감시센터 견학도 준비했습니다. 동해 통합감시센터.
일본이 그토록 의존하면서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곳이었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참석하겠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10월의 차가운 비였죠. 우산도 없이 걸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일본은 지금 무엇을 지키려 하는 걸까요? 실력인가요? 자존심인가요? 아니면 환상인가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여보, 뉴스 봤어요? 정부가 독도 관련 특별 대책반을 만든다고 하네요. 당신도 참여하는 거예요? 저는 빗속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니야. 난 다른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다른 일이요? 응. 더 중요한 일.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죠. 차갑지만 상쾌했어요. 마치 거짓에서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주 한국 방문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낄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주머니 속 외장하드를 만졌습니다. 여기엔 일본의 거짓과 한국의 진실이 담겨 있었죠. 이것을 어떻게 쓸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거짓의 성은 무너진다는 것. 그것이 역사의 교훈이었으니까요. 빗속을 계속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어딘지 모를 곳으로요. 아마도 그곳은 진실이 있는 곳이겠죠.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신분증을 제시하며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심사관의 시선이 잠시 멈췄죠.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나카지마 씨, 출구에서 한국 해군 정보 장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도윤 소령, 40대 초반의 단단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로 동해로 가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차에 오르자 장소령이 물었어요. 정보 교류 회의는 내일인데 오늘 특별히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무엇을 보게 될지 몰랐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동해 연안의 작은 항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군항이 아니라 평범한 어항처럼 보였거든요. 장소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놀라셨죠? 위장입니다. 어선으로 위장한 고속정을 타고 30분을 더 나가자 바다 한가운데 평범해 보이는 해상 플랫폼이 나타났습니다. 석유 시추선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가자 달랐어요. 최신 레이더와 안테나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죠. 여기가 동해 통합감시센터 제3기지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면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0m, 20m, 30m. 마침내 해저 50m 지점에서 문이 열렸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었습니다. 축구장만 한 공간에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수십 명의 요원들이 콘솔 앞에서 일하고 있었죠. 이것이 동해의 진짜 눈입니다. 장소령이 중앙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동해 전체가 3차원으로 실시간 모델링되고 있었어요. 수면 위의 선박, 수중의 잠수함, 상공의 항공기가 모두 한 화면에 표시되고 있었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해저 케이블 네트워크입니다. 동해 전역에 3,000개의 음향 센서를 깔았어요. 여기에 위성 레이더, 전자신호 감청을 통합했죠. 화면을 자세히 보니 일본 함정들도 보였습니다. 이지스함 2척이 독도 동쪽을 순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었죠. 일본 함정 주변에 회색으로 표시된 구역이 있었습니다. 이 회색 구역이 뭡니까? 장소령의 표정이 의미심장해졌습니다. 일본 함정의 감시 공백 지역입니다. 그들의 센서로는 탐지할 수 없는 구역이죠. 우리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면 저 구역은 완전한 사각지대가 됩니다. 제가 일주일간 분석한 내용이 눈앞에서 증명되고 있었어요. 일본 최신의 이지스함조차 한국 데이터 없이는 장님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저 회색 구역 비율이 약 40%는 되어 보이네요. 정확합니다. 평균 42%예요. 야간이나 악천 후엔 60%까지 올라갑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해상 전력이 이 정도로 취약했다니요. 장소령이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어제 기록입니다. 일본 잠수함이 이 지점에서 중국 잠수함을 추적한다고 보고했죠? 네, 저도 그 보고를 봤습니다. 실제로는 이랬습니다. 화면을 재생하자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났어요. 일본 잠수함은 중국 잠수함을 놓치고 엉뚱한 방향을 쫓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좌표를 수정해준 후에야 제대로 추적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일부러 즉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실제 능력을 테스트해봤죠. 왜 그런 걸 제게 보여주십니까? 장소령이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나카지마 씨가 진실을 찾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할머니가 한국 분이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모든 일본 방위성 고위 관계자를 조사합니다. 당신 할머니는 김한노 씨셨죠? 1951년 포항에서 일본으로 건너가신 김한노.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으니까요. 구룡포를 아십니까? 아니요. 포항의 작은 어촌입니다.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이 모였던 곳이죠. 내일 거기 가보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과거를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요. 다음 날 구룡포로 향했습니다. 작은 항구 마을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곳곳에 역사의 흔적이 있었죠. 장소령이 한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구룡포 전쟁기념관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흑백 사진들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피난민들로 가득한 배, 미군 물자를 실은 화물선, 부상자를 돌보는 사람들. 이분이 박 관장님이십니다. 역사 연구자시죠. 백발의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다고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가 안내한 곳엔 특별한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전쟁 특수와 경제 기적의 그림자라는 제목이었죠. 일본이 6.25 전쟁으로 얼마를 벌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6억 달러입니다. 당시 일본 연간 수출액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미군에게 군수물자를 팔아서 번 돈이죠. 박 관장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기록이 다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 전쟁으로 얼마나 이익을 받는지. 도요타, 미쓰비시, 이스즈 다 전쟁 특수로 회생했어요. 충격적인 숫자들이 이어졌습니다. 포탄, 철조망, 군용 트럭, 의료품. 일본이 공급한 물자 목록과 금액이 빼곡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그 물자를 만든 노동자 중 상당수가 제일 한국인이었다는 겁니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전쟁 물자를 만들어야 했어요.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할머니도 그중 한 명이었을까요? 박 관장이 낡은 사진첩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건 1951년 구룡포 사진입니다. 피난민 명단도 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저는 멈춰 섰습니다. 젊은 여성이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어딘지 낯이 익었어요. 이분이 김한노 씨입니다. 당신 할머니시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는 너무 젊고 너무 지쳐 보였어요. 품에 안긴 아이가 제 아버지였을 거예요. 남편을 전쟁에서 잃고 시부모님도 폭격으로 돌아가셨어요.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일본으로 가신 거죠. 거기서 재혼하고 성을 바꾸고 이야기를 들을수록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숨겨온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밖으로 나와 방파제에 섰습니다. 장소령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 바다를 건너 많은 사람이 일본으로 갔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지금 일본 사회 곳곳에 있죠. 하지만 일본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뿐인가요? 한국 전쟁으로 경제 기적을 이뤘다는 것도 지금 한국 정보에 의존한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짠 바다 냄새가 났어요. 할머니도 이 냄새를 맡으며 일본으로 떠났을까요? 나카지마 씨, 아니 김 선생님. 장소령이 갑자기 한국식으로 불렀습니다. 당신이 찾는 진실은 단순한 군사 정보가 아닙니다. 역사의 진실, 관계의 진실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왜 일본이 그토록 한국을 인정하기 싫어하는지. 그것은 단순한 경쟁심이 아니라 빚진 자의 부끄러움이었던 거예요. 구룡포를 떠나며 저는 다시 한번 사진을 봤습니다. 동해 감시센터의 첨단 화면과 구룡포 박물관의 흑백 사진. 과거와 현재가 겹쳐 보였어요. 한국은 과거엔 일본에게 경제 재건의 기회를 줬고 지금은 안보의 눈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한국을 위협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죠.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그것이 할머니의 침묵에 대한 제 대답이 될 거라고요. 장소령이 물었습니다. 내일 정보 교류 회의에 참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참석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오늘 본 모든 자료를 복사할 수 있을까요? 동해 감시 데이터와 구룡포 기록 모두요.
장소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약속해주세요. 이 자료를 올바르게 사용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날 밤 서울 호텔에서 저는 받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일본의 자력 탐지율, 한국 의존도, 전쟁 특수 기록, 피난민 명단,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과거의 빚이 현재의 의존으로, 그리고 미래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과 70년 전 폐허였던 도시가 이제는 동북아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 변화를 일본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었죠.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증명할 거예요. 일본인으로서가 아니라 진실을 아는 한 사람으로서. 일본으로 돌아온 건 새벽 1시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하네다까지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 번도 눈을 감지 못했어요. 한국에서 받은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가 가방 속에서 무겁게 느껴졌죠. 집에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내에겐 출장이 연장됐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거짓말이 늘어가는 게 씁쓸했지만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빈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제목은 동북아 해상 안보의 실체 은폐된 의존 구조와 역사적 맥락으로 정했습니다. 첫 장에는 핵심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일본 자력동의 탐지율 48%, 한국 데이터 포함 시 92%, 격차 44%. 이 숫자 하나가 일본 해상 방위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절반도 안 되는 능력으로 해양 강국을 자처해왔던 거죠. 다음은 F-35 정비 현황이었습니다. 일본 미사와 기지 평균 정비 기간 47일, 한국 서해 기지 평균 정비 기간 19일, 효율성 차이 2.5배. 미군이 왜 정비 허브를 한국으로 옮겼는지 명확했죠. 돈과 시간 모두에서 한국이 압도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조선 산업 데이터도 추가했습니다. 미 해군 차세대 프리긴 납기 준수율, 한국 99.2%, 일본 67.8%. 이 차이가 의미하는 건 단순한 기술력 격차가 아니었어요. 신뢰의 차이였죠. 미국은 이미 한국을 더 믿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자 보고서는 15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여기엔 군사 데이터뿐 아니라 역사적 맥락도 포함했어요. 6.25 전쟁 특수 36억 달러, 제1교포 노동자들의 기여, 그리고 할머니 세대의 이주 역사까지. 문득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아침이 밝아오는데 저는 어둠 속에서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장이었어요. 나카지마 씨, 어디 있습니까? 오늘 긴급회의가 있어요. 곧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보고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부에 제출하면 묻힐 게 뻔했어요. 아니, 어쩌면 저를 해임하고 모든 자료를 폐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외부에 공개한다면 그건 배신이었죠. 일본 방위성 직원으로서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건 중대한 범죄였으니까요. 회의실에 들어가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카모토 간부가 차가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나카지마 씨, 한국 출장은 어떠셨습니까? 정보 교류 회의였습니다. 정례적인 것이었어요. 그것뿐이었나요? 그들이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 행적을 추적했을 거예요. 국장이 사진 한 장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구룡포 박물관 앞에서 찍힌 제 모습이었죠. 이곳은 군사시설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개인적 호기심이었습니다. 할머니 고향이 포항이셨거든요. 할머니. 사카모토가 비웃듯 말했어요. 제 일의 뿌리를 찾으러 가신 겁니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가족사를 아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문제는 당신이 무엇을 받고 무엇을 가져왔느냐입니다. 그 순간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것인가, 진실을 말할 것인가. 저는 진실을 받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국장이 한숨을 쉬었죠. 나카지마 씨, 당신의 진실이 일본의 이익과 충돌한다면 그럼 일본이 바뀌어야죠. 순진하군요. 사카모토가 냉소했습니다. 세상은 진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힘과 이익으로 돌아가죠. 그 힘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차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엔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나카지마 씨, 이것은 당신의 전출 명령서입니다. 오키나와 기지 연락관으로 발령났어요. 좌천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상 추방이었죠. 오키나와는 방위성 본부에서 가장 먼 곳이었으니까요. 거부하면 그럼 해임입니다. 그리고 차관이 의미심장하게 덧붙였어요.
보안 위반으로 조사받게 될 겁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서명하지 않았어요. 3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무엇을 하려고? 제 일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3일 후 결정하세요. 회의실을 나와 저는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았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방위성의 데이터 조작, 한국 의존 구조, 그리고 제가 내려야 할 선택까지. 아내는 조용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하세요. 저와 아이들은 당신을 믿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순간 저는 가족이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죠. 다음 달 제네바에서 국제해양법위원회가 열린다는 소식이었어요. 안건 중엔 동북아 해양 분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진실을 밝힐 기회였죠. 저는 비밀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도윤 소령에게 연락했어요. 제네바 회의에 참석할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 증언 자격으로. 답장은 빨리 왔습니다. 가능합니다. 한국 대표단이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확실합니까? 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확실합니다. 다음 이틀간 저는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검증하고 출처를 명확히 했어요. 특히 일본 방위성 내부 자료는 문서 번호까지 정확히 기록했죠.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마지막 날 저는 국장을 찾아갔습니다. 사직서입니다. 국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오키나와로 가는 것보다 사직을 택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무슨 길입니까? 진실을 말하는 길입니다. 국장은 한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나카지마 씨, 아니 김 선생. 당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대충 짐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적어도 거짓을 유지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일본에서 다시는 살 수 없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국장이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USB였어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모은 자료입니다. 당신과 비슷한 고민을 했었죠. 하지만 전 용기가 없었어요. USB를 받아들며 저는 국장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었습니다. 후회, 부러움, 그리고 약간의 응원이 섞여 있었어요. 사무실을 정리하고 나오는 길,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적이었고 어떤 이는 경멸적이었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이미 선택했으니까요. 밖으로 나오자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15년간 다녔던 건물을 뒤돌아봤어요. 여기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동시에 많은 거짓에 동참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외교부였어요. 김코에이 씨, 제네바 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전문가 증언 신청도 접수됐고요. 김코에이. 처음으로 한국식 이름으로 불린 순간이었어요. 낯설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할머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구룡포에서 찍힌 그 흑백 사진이었죠. 할머니, 이제 저도 선택했어요. 침묵 대신 목소리를 내기로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대답처럼 느껴졌어요. 일주일 후면 제네바입니다. 거기서 저는 일본 방위성 전 분석관이 아니라 진실의 증언자로 설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가져올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거짓의 공범자로 남는 것보단 나을 거예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 숫자들이 진실을 말할 때가 왔습니다. 제네바 국제회의장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죠. 김 선생님 준비되셨습니까? 한국 대표단의 박 참사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가방 속 서류 뭉치가 천근처럼 무거웠습니다. 회의장 안으로 들어서자 숨이 막혔습니다. UN 마크 아래 둥근 테이블에 각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어요. 일본 대표단도 보였죠. 외무성 모리야마 심의관이 수석 대표로 와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곤 눈살을 찌푸렸어요. 오전 10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국제해양법위원회 의장인 네덜란드의 반대를 인댄 박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죠. 오늘 안건은 동북아 해양 영토 문제입니다. 먼저 일본 측 발표를 듣겠습니다. 모리야마 심의관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의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일본 영토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고지도와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에도 시대 지도, 메이지 정부 문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조문. 일본이 수십 년간 준비한 논리였죠.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무력 점거입니다. 1954년 이후 한국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군사시설을 증강하며 주변 해역을 위협하고 있죠. 모리야마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까지 보던 그 조작된 데이터였어요. 과장된 위협 수치, 부풀려진 접근 빈도. 이 데이터를 보십시오. 한국 함정의 도발적 행동이 최근 1년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역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발표는 30분간 이어졌습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어 보였죠. 하지만 그 기저엔 거짓이 깔려 있었어요. 한국 측 차례가 왔습니다. 한국 수석 대표가 일어나 반박을 시작하려는 순간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님, 전문가 증언을 신청합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의장이 서류를 확인했죠. 김코에이 씨, 전 일본 방위성 수석 분석관. 증언 자격이 확인됐습니다. 15분 드리겠습니다. 모리야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급히 일본 대표단과 속삭였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증언대에 섰습니다. 150명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할머니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의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저는 15년간 일본 방위성에서 동해 안보를 분석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동해 작전 로그였죠. 이것은 일본 방위성 내부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70% 이상의 핵심 탐지 정보에 KOR-DATA, 즉 한국 데이터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의 자력동의 탐지율은 48%에 불과합니다. 한국 감시망 데이터를 포함해야 92%가 됩니다. 숫자가 스크린에 크게 떴습니다. 48% vs 92%. 그 격차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모리야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장님, 이것은 국가 기밀 누설입니다. 증언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의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언자는 이미 일본 정부 소속이 아닙니다. 계속하세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방금 모리야마 심의관이 보여준 위협 데이터는 조작됐습니다. 실제 한국 함정 접근은 월 12회인데 27회로 부풀렸죠. 여기 원본 자료와 수정본을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개의 표가 나란히 떴습니다. 조작의 흔적이 명백했어요. 왜 일본이 이런 조작을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실력으로는 이미 한국에 뒤처졌기 때문입니다. F-35 정비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F-35 전투기 정비 기간 일본 47일, 한국 19일. 미 해군 함정 납기 준수율 일본 67.8%, 한국 99.2%. 각국 대표들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 대표단이 주목하고 있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저는 구룡포에서 받은 자료를 꺼냈어요. 6.25 전쟁 기간 일본은 미군 군수물자 공급으로 36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당시 일본 연간 수출액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한국의 비극이 일본 경제 부활의 토대가 된 겁니다. 흑백 사진들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폐허가 된 한국과 호황을 누리는 일본 공장들의 대비가 선명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정보에 의존하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한국을 위협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할 말이 있었어요. 저는 제1교포 3세입니다. 할머니는 전쟁 피난민으로 일본에 가셨고 평생 한국 이름을 숨기고 사셨죠. 저도 나카지마라는 일본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김코에이로서 말합니다. 독도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본이 자신의 쇠퇴를 감추기 위한 정치쇼입니다. 마지막 화면이 떴습니다. 동해 감시 화면이었죠. 일본 함정 주변의 회색 구역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 회색 부분을 보십시오. 일본이 볼 수 없는 사각지대입니다. 한국 데이터 없이는 일본은 장님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증언을 마치자 회의장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 정적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미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김증원 작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의 진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모든 자료에 일본 방위성 문서 번호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시선이 모리야마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자리에 앉아 있었죠.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도 과장된 것입니까? 영유권은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위협 데이터는 분명히 조작됐습니다. 러시아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흥미롭군요. 그럼 동북아의 실제 해양 강국은 한국이란 말입니까? 숫자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도 질문했습니다. 일본이 한국 정보에 그렇게 의존한다면 왜 한국은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수석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동맹의 신뢰를 중시합니다. 일본의 체면을 살려주려 했죠. 하지만 그들이 먼저 그 신뢰를 깼습니다. 의장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증언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쏟아졌죠. 왜 이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국적을 취득할 계획입니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일본 대표단이 황급히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모리야마는 저를 한번 쳐다봤는데 그 눈빛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일본 언론, 한국 언론, 국제 언론. 하루아침에 저는 세계적 인물이 됐어요. 그날 밤 CNN 속보를 봤습니다. 일본 해양 방위의 신화가 무너졌습니다. 전 일본 방위성 관리의 폭로로. BBC도 마찬가지였죠. 한국, 동북아의 숨은 해양 강국으로 부상. 다음 날 아침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발표를 했어요. 미국 대통령의 성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동북아 안보 전략을 재검토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핵심 파트너이며 실시간 정보, 정비, 조선 분야에서 미국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입니다. 이번 제네바 증언은 그 사실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이것이 진짜 폭탄이었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인정한 거죠.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지만 이미 판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저는 호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의 평화로운 호수가 보였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였죠. 여보, 뉴스 봤어요. 괜찮아요? 응, 괜찮아. 자랑스러워요. 진실을 말하는데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할머니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어요. 일본인도 한국인도 아닌 진실을 아는 한 사람으로서 말이죠. 제네바에서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탈 수 없었다는 게 정확하겠죠. 일본 정부가 제 여권을 무효화시켰으니까요. 김 선생님, 한국으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도윤 소령의 전화였습니다. 제네바 증언 다음 날 아침이었죠. 일본 언론을 보셨습니까? 당신을 국가 반역자로 몰고 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일본 주요 신문의 헤드라인이 충격적이었어요. 배신자 나카지마, 제1의 본색을 드러내다. 국가 기밀을 팔아먹은 남자. NHK 뉴스에선 제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방위성은 즉시 저를 직위 해제하고 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발표했죠. 가족은 안전합니다. 한국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적어도 아내와 아이들은 무사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으로요. 어서 오세요. 한국 외교부 직원이 저를 맞았습니다. 그들은 임시 체류 허가를 준비해 놨더군요. 서울의 작은 호텔에 짐을 푼 후 저는 곧바로 기차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포항이었어요. 구룡포를 다시 찾아야 했거든요. 겨울 바다는 차가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소리가 쓸쓸했죠. 저는 할머니가 일본으로 떠났을 그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뒤에서 들렸습니다. 구룡포 박물관의 박 관장이었어요. 이번엔 영원히 머물 것 같네요. 그래요? 잘 됐군요. 사실 준비한 게 있어요. 그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니 작은 식당이 나왔습니다. 안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어요. 이 사람이 그 일본 방위성에서 일하다가 진실을 말한 젊은이야. 어르신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수고했어요.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텐데. 눈물이 났습니다. 일본에선 배신자였지만 여기선 용기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식사를 하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쟁 때 이야기, 일본으로 간 가족 이야기,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 당신 할머니도 그중 한 분이었지. 김한노 씨. 참 고생 많이 하셨어. 한 어르신이 낡은 수첩을 꺼내셨어요. 거기엔 일본으로 떠난 사람들의 명단이 있었죠. 할머니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 옆에 1951년 10월 13일 출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제 당신이 돌아왔으니 할머니도 위로받으실 거야. 며칠 후 저는 서울로 올라와 출입국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한국 귀화를 신청하기 위해서였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나카지마 코에이입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넸어요. 여기 현재 이름을 쓰시고 이쪽엔 희망하는 한국 이름을 써주세요. 펜을 들었지만 한국 이름 칸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 번도 한국 이름을 가져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할머니도 알려주지 않으셨고 아버지도 몰랐죠.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며칠 뒤 저는 다시 구룡포를 찾았습니다. 박 관장과 어르신들께 부탁드렸어요. 제게 한국 이름을 지어주실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이 모여 의논하셨습니다. 한참 후 가장 연로하신 분이 종이에 뭔가를 쓰셨어요. 김도현. 어떤가? 도현이요? 올바른 길을 아는 현명한 사람이라는 뜻이지. 자네가 보여준 용기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김도현. 입에 올려보니 낯설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학렬이야. 자네 할머니가 김씨니까 자네도 김씨지. 우리 구룡포 김씨 학렬로 넣어줄게. 처음으로 제가 어딘가에 속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뿌리가 생긴 기분이었죠. 서울로 돌아와 다시 출입국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네. 김도현입니다. 한글로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기억, 이 미음, 디귿, 오 히읗, 여 니은. 서툴렀지만 정성껏 썼어요. 귀화 절차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라.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아마 더 빨리 처리될 것 같네요. 사무소를 나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겨울 하늘이었죠. 할머니가 보고 계실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영상통화였죠. 여보, 애들이 아빠 보고 싶어 해요. 화면에 두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아빠, 언제 와요? 곧 갈게. 그런데 아빠 이름이 바뀔 것 같아. 왜요? 이제 한국 사람이 될 거거든. 큰아이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도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는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낯설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곳이 원래 제가 있어야 할 곳이었는지도 모르죠. 몇 주 후 언론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한국 방송국이었어요. 망설였지만 받기로 했죠.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일본을 배신했다는 비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짓을 배신했을 뿐입니다. 진실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니까요. 앞으로 계획은요?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김도현이라는 이름으로요. 방송이 나간 후 뜻밖의 연락들이 왔습니다. 일본에 있는 제1교포들이었어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감사를 전했죠. 우리가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일을 해주셨어요. 그중엔 일본 방위성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선배님이 남긴 자료를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예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제가 떠났지만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었으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구룡포에 벚꽃이 피었어요. 저는 가족과 함께 그곳을 찾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는 순간이었죠. 여기가 증조 할머니의 고향이에요. 아이들이 바다를 보며 뛰어놀았습니다. 70여 년 전 할머니가 떠났던 그 바다에서요. 박 관장이 다가왔습니다. 가족이 다 왔네요.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되는 거군요. 네, 드디어 집에 온 것 같아요. 그가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이걸 드리려고 기다렸어요. 안엔 오래된 편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일본에서 구룡포의 친구에게 보냈던 편지였어요. 한글로 쓰여 있었는데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언젠가 내 자손이 고향에 돌아가길 바란다.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의 소원이 7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였어요. 저는 방파제 끝에 섰습니다. 일본이 보이는 방향이었죠. 그곳엔 제가 버리고 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나카지마라는 이름, 방위성 경력,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았으니까요. 진실, 자유, 그리고 진짜 이름을 얻었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구룡포의 노을은 아름다웠죠. 저는 가족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제 저는 나카지마 코에이가 아닙니다. 김도연입니다. 할머니가 숨겨야 했던 이름을 저는 당당히 쓸 수 있게 됐어요. 그것이 제가 할머니께 드리는 답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